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부동산 대책. 어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대책은 아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다주택 부담 강화하라. 투기 속 매입은 규제하라.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추가 확대도 역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부세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최우선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은 한 달 내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합니다. 이번엔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민심에 놀란 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청와대로 호출했고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법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정에 없던 장관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뒤에 지시가 나온 겁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도 주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 반포와 청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거 참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지휘권입니다. 정면 대응 안 한 윤석열 이렇게 돼 있고요. 수사지휘권 발동 내용은 검언유착 자문단, 이거 자문단 회의 열고 운영하는 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런 수사지휘권 발동은요,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당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야당은 추미애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입니다. 안전지대였던 광주를 덮친 코로나19입니다. 석 달 지역 감염이 없다가 지난달 27일 4명 확진이 됐고요. 1일에는 22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49명으로 늘은 건데요. 그동안 광주는 괜찮다고 알려졌는데 이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시내 격리 병상도 이제는 13개만 남았다. 그래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무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마지막으로 주원구 삼육대 겸임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 재테크 강의 또는 부동산 어떤 설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갖고 나머지는 다 처분한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침묵의 의미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이 정도면요, 단순히 그냥 충돌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 야권에서는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종신 대통령, 러시아입니다. 푸틴 대통령, 기어코 헌법을 바꿔서 종신으로 갑니다. 2036년까지 일단 가게 돼 있습니다. 종신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누구도 돕지 않았답니다. 스포츠계 폭력 사태 또 폭로가 됐습니다.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누구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부동산 대책, 대통령의 긴급 지시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지금 부동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규제에 더 불붙은 강남 집값이다. 여기 뭐 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아파트의 경우는요. 평당 1억입니다. 지난해 올 초만 해도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뭐 6천, 7천 갖다 너무 오른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1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가 얼마 전까지 22억 8천만 원. 그런데 지금은요. 25억 원까지 호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거래 허가제 도입 전에 사자. 그럼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이거 더 오를 수도 있다. 지금 아니면 강남에 집 갖지 못한다. 뭐 이런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겁니다. 옆에 표 좀 볼까요? 여기 강남 지역 그리고 송파, 노원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약이 된 가격이래요. 계약이 된 가격이. 아까 제가 호가라고 얘기하는데 호가 아닙니다. 계약가입니다. 59제곱미터 25억, 110제곱미터 25억 넘었고요. 59제곱미터 18억짜리 그리고 노원구 중계동 125제곱미터 8억 넘어섰습니다.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요구 받아들인 문, 발굴해서라도 늘려라. 찾아라. 땅을 찾아서 늘릴 수 있는 곳 찾아라. 그러나 서울 지역 찾기 만만치 않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청년 신혼부부 집 살 때 취득세 등 낮춰줄 듯하다. 뭔가 취약한,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줘라. 세 번째는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보유세 등을 늘려 집 팔게 압박하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늘려라. 그리고 보호해줘라. 그리고 압박하라.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장관 인사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정의당이 얘기하면 그게 관철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는 데스노트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엔 정책과 관련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책 데스노트 정도가 되는 걸까요? 김군학 교수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여기 기사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중요했는데 언론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공급을 늘려라는 부분과 종부세 강화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뭔가 세부담을 늘려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방점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기존의 어떤 방향이 사실은 규제였거든요. 예.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었는데 예. 어제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공급을 늘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저는 공급을 늘려라의 방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나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용적률의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뭐 그게 가수요가 됐건 실수요가 됐건 일단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아주 현저한 시장 실패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정부가 예. 공급을 늘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공급과 관련 사실 서울 지역은 재건축 이슈하고 항상 같이 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얘기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예. 통해서 또 뭔가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예. 이런 분들이 또 투기를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사실상 그 부분을 양성화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택자 제외하고는 예. 엄청난 이 과세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을 보유할 때 예. 갖는 어떤 손실이 미래의 어떤 그 다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 경험이 우리 국민에게 예. 박혀 있다 그러면 다주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그런 예. 희망 속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그런 경험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예. 차원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뭐 징벌적인 세금 저는 이게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 얘기했지만 어제 대통령이 굉장히 긴급하게 강력히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종부세를 능가하는 어떤 세제상의 어떤 대책을 또 내놓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또 이런 뭐 판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상황 뭐 내용 문제 좀 짚어봤는데요. 내용 문제를 떠나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오라고 해서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어제 나온 게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은 공급 물량 확대, 그리고 뭐 취득세 얘기, 종부세 얘기,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강력히 압박을 하는 얘기 있는데 많은 내용 중에 세금 문제하고 겹칩니다. 지금 네, 이 그렇습니다. 얘기가. 그러면은 사실 세금 문제인데다가 부동산 문제가 경제 정책의 어떤 총괄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를 청와대로 들어가게 해서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었는가. 네. 근데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서 보고를 받다. 이거 그렇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예. 정책화해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할 거리가 아니에요. 어. 그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하거나 아니면 예. 주무장관들이 함께 예. 배석한 자리에서 대표로 이 김현미 장관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건 경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그런 지금 방침이거든요. 예.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금 관련한 그렇죠. 문제라든지.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홍남기 부총리를 불러야 되는데 예. 자 보시자고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현미 장관이 어저께 굉장히 사실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전날 김현미 거짓말 뭐 해서 국회에서의 발언. 그렇죠. 국회에서의 발언을 놓고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국민들이 예. 김현미 장관이라는 검색어로 오르게 하자라는 것이 확산되면서 한동안 그 포털 사이트에 김현미 거짓말이 올랐고 그게 이제 반발을 산 거군요. 그 그렇죠. 발언 자체가. 그것 자체가 또 역으로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언론에서 김현미 장관이 예.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실언을 하거나 예. 혹은 정책적 실패를 했다. 이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밤 저녁 때 4시에 굳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와서 또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 지시를 내렸다. 예. 이것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뢰에 더불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지금 가뜩이나 개각설이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각설에서 어느 장관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함화평이 있었는데 그 개각설 중에 하필이면 김현미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승진할 것이다. 가능성이 하는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함화평이 돌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과 맞물리면서 어쨌든 김현미 장관한테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건 앞으로의 개각에서 특히 부동산 정책이 모든 어떤 정책보다도 예. 우선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은 예.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완수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 그제 국회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는데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를 받게 하고 지시가 나간 거는 그 발언에 대한 질타란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실어준 거다. 강력하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에서 좀 보고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고 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을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강력하게 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의 공고했죠. 2채 이상 있으면 파세요. 웬만하면 파십시오. 아주 강력 공고를 합니다. 이 정도면 지시라고 받아들일 만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은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집이 2채가 있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제 참 기자들이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내용이. 청와대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놨다 이렇게 알렸어요, 처음에. 근데 50분 지난 뒤 근데요, 반포 아니고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요, 서울 서초 반포동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주가 옛날에 지역구였죠. 본인이 의원 시절 지역구. 여기 2군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반포 걸 내놨다고 알린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집을 내놨구나. 뭔가 실천을 하는구나. 뭐 이런 반응이 짧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잘못됐고요. 청주입니다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노영민 비서실장 측 반포 아파트, 반포 집은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각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권 내에서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똘똘한 한 채를 실천하신 겁니까? 이렇게 좀 비판이 나와요. 근데 또 알고 보면 사정은 있어요.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측면의 설명이 있었지만 아무튼 상황이 묘해졌어요. 한 채를 제외하고 이달 내 처분하길 노영민 비서실장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에게 강력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첫 매각 공고 7개월째 안 팔립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거 내놔도 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등 들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동산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를 한 적 팔으라고. 그리고 비서실장도 실천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반포였다 청주로 잘못된 알려졌다고 이렇게 번복이 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자,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공직자의 집 소유에 관한 거죠. 주택 30채 서울시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 30채. 시의원. 그리고 부동산을 관할하는 위원회 소속. 보겠습니다. 서울시 의원의 31%가 다주택입니다. 경실련 상위 5명이 81채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 30채입니다. 30채.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관련 위원회에서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건 뭔가 충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0채. 자,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1채가 맞습니다. 등기를 각 건물 평수에서 등기가 다 분할이 됐던 거고요. 네.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또 서울시가 만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최인정 변호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 반포는 유지하고 청주였습니다. 물론 사정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이 상황 묘합니다. 아들이 거주하면은 아빠가 가진 그 아파트를 못 팝니까? 팔고 거기에 예. 전세로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공관은 그 예. 총리실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따로 아마 장성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지 않나 뭐 지금 싶은데. 미혼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그 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들한테 예. 어떻게 보면 아빠 찬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전세로 주고 그 아빠한테 월세라도 줘야 되는 것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예. 근데 뭐 그것을 떠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경제적 고향을 선택했다. 아시다시피 노영민 그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중덕구에서 예. 3선을 했던 중진 국회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40평형 아파트가 흥덕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팔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금 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두 분 그 은퇴하시고 예. 나서 부부가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0평 정도 되면은 사실 훨씬 더 이렇게 예. 저술 활동도 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14평 되는 강남의 아파트를 놔두고 40평형대의 그 청주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역시 아파트는 강남이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올해 1월 달에 노 실장이 예.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노블레스 확산이 필요하다. 소득을 올리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은 그걸 지양해야 되지만 청와대는 그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 모든 어떤 지시나 어떤 규제가 예. 김혜미 국토부 장관이 그 규제가 모든 면에서 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 단 예외는 있다. 청와대.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도 참 예. 잘못된 것이 있고 다만 또 하나 이런 법적으로 봤을 때에 예. 이와 같은 지시가 판란의 지시가 맞는지도 저는 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와대가 이분들 노후 책임집니까? 예. 이런 정식은 경우에 일단 따라서는 뭐 강력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 공원인데 말은 예. 공고지만 지시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권고라 하는데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정책 방향에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예. 그거 팔아라 한다고 그게 팔립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팔아라고 했는데 7개월 안 팔렸는데 그럼 일반 국민이 팔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제하고 예. 팔아라 한다고 팔릴 거라고 하면은 벌써 다 해결이 됐죠. 결국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뭐가 잘못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이지 예. 지금까지 해왔는 것처럼 계속 팔아라 규제한다 이것이 만능이냐 이 부분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청와대 지금 비서실장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주홍 교수님. 네. 사실 이 얘기도 어제 처음부터 청주 집을 내놨다라고 했으면은 뭐 좀 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반포에 있는 걸 내놨다 그러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잘못 알려졌습니다. 청주입니다라고 번복을 하면서 더 이게 뒷말이 많아졌어요.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한다. 최진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저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일단 청주집을 먼저 파는 게 사실은 세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 조세 관련, 부동산 조세 관련 해석이 그러니까 또 가격이 나왔습니다. 낮은 거부터 하는 게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최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은 예. 오히려 공직자는 이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라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공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실례로 21대 지금 국회의원의 다주택자가 3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주택으로 정리하겠다라는 포기 서약서를 쓰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 깜깜무소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방금 전에 그 서울시의원에 대한 그 예. 이야기도 나왔지만 정말 이거는 임대사업자인지 그 도시계획을 관리하실 건지 그건 정말 헷갈리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지지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개인의 규제에 맞춰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 개인 규제 초점을 넘어서려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 원가 공개 예. 그리고 이제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싱가포르 모델 같은 부분들 그리고 법인의 종부세율 그러니까 부가세율을 올리는 거 예. 그리고 실제로 종부세율을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공시지가가 45% 그러니까 시가의 4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예. 조정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만 자약할 게 아니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끌고 있는 투기 세력에 대한 견제를 예. 근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원 31%가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장악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게 되면 예. 저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지금 분위기라면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향후에 어떤 공직자리 임명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그렇게 예. 그 기준화해서 공직자들은 1주택만 뽑겠다. 뭐 예. 국회의원들도 앞으로 선출직도 예. 1주택만 자격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했었으면 이 정부가 3년 전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3년 동안 안 됐잖아요. 예. 자, 지난번 총선 때 다시 보자고요. 예.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후보 공천 기준을 1주택자라고 아예 못 박았어요. 그리고 슬로건도 노노 2주택 뭐 예. 한 슬로건을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25%가량 그러니까 176명 중에 43명이 다주택자예요. 민주당도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또. 지금 예. 저 노영민 실장처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국민들한테도 다 이유가 있어요. 국민들은 예. 이유 없이 다 투기꾼입니까? 예.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이 정책을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그러니까 실제로 주택을 가져야만 하는 1주택이라도 가져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투기꾼이고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해서 예. 1주택자 아까 그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게 만들어주나요? 그건 다른 얘기죠.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예. 배아픔을 해결했다. 라고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에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것이지 점점 사회가 많이 가진 사람들을 예. 악의하고 몰아가는 것 이건 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게 해봤습니다. 참 최근에 참 부동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뉴스로 치면은 굉장히 이제 고점에 좀 다다라서 뭔가 대책까지 또 긴급히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갈등 전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자진 사퇴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서 수사 자문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해서 거기서 논의해 보겠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번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왜 그런 걸 하는가? 하지 말라고 이제 지휘권 발동을 한 거예요. 검언유착 관련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결단 언급 하루 만에 속전속결. 대검 수사자문단 회의 일단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일단 보류한 거예요. 오늘 정부 검사장 회의에서 좀 더 논의한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죠? 극한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윤석열 압박하는 여당, 추미애 탄핵까지 거론한 야당.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 주호영 검찰 수사주의 개입은 법무장관이 검찰정법 위반한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항명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 성립되지 않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지휘 감독권이 검찰총장에게 있지만 과거처럼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적으로 정해졌던 때와는 이제 좀 다릅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어제 우리 법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사안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답변해온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의 거취는 이제 뭐 장관이 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관께서 총장의 진퇴나 거취 문제를 뭐 결단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총장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예.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적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뭐 대통령은 왜 침묵하는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야당 쪽에서 나오는 이제 주장이죠. 관련 만평도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만평 제목이 위에 있습니다. 협력이라고 쓰고 사퇴라고 읽는다. 이렇게 뭔가 좀 평가가 좀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했어요. 협력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보면 누군지 아시죠? 다 이 만평이. 이렇게 뒤에 있는 분이 왜 말을 안 듣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막 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점점 뭐가 떨어지는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고심,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요. 측근에게 누구 좋으라고 사표 내냐 했다. 이게 말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뭐 좀 더 이제 확인을 좀 해볼 대목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알려지고 있답니다. 윤 총장, 어제 온종일 참모와 대응을 논의했다. 소식통은 윤, 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었다. 추미애 장관의 이의 제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정면 충돌, 또 충돌되는 겁니다. 검찰 압박해서는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 성향상 봐서는 사퇴할 그런 성향이 아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인정 변호사, 그다음에 김건학 교수님 두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협력이라고 얘기한 이후에 굉장히 이 극한 갈등인 상황에서 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해석 좀 해주시라고 미리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김건학 교수님. 네. 불만의 표시다. 그러니까 협력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협력해서 마지막에 목적이 뭐냐? 협력의 목적은 개혁이다. 검찰 개혁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자체가 사실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예. 사실은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데 예. 언사를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지시를 잘라먹었다.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얘기들을 논란을 막 키워는 그런 예. 이제 우를 범했다는 것이 하나의 불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검찰총장은 좀 더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최측근이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의 총장의 최측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인가요? 오히려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뭔가가 잘못됐으면 누구든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인데 갑자기 검사장 회의랑 모든 것이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전문 자문단을 들이대고 그걸 소집해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킨다. 이거는 최측근을 보호한다는 거죠. 검찰 개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 다 검찰 개혁과 거리를 멀게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것이고. 그러니까 두 인물 모두에게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지금 분위기는요. 장관과 총장의 충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여도야도 아니고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저는 두 분 다 경질을 할 수 있다. 둘 다? 그렇죠. 지금 한쪽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제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오류는 검찰총장이 더 범하고 있다.
근데 검찰총장은 2년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이게 또 무리라고 또 막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뭐 경우. 그런 얘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만약 이 정권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로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인물 모두에게 불만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두 인물 모두 뭔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최인영 변호사는 침묵의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추심 문심. 뭡니까? 추심 문심은요? 결국 그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것은 예.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든든하게 서 있다. 이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건학 교수님 분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요. 이거는. 아까 저기 보면은 예. 협력이라고 쓰고 사퇴라고 읽는다라고 예. 얘기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의 추미애 장관의 그 보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예. 검찰 개혁이라고 쓰고 검찰 장악이라고 읽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법 8조에 근거를 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라고 했는데 예. 검찰청법 8조가 뭡니까? 결국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를 하고 예. 일반적으로만 검사를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의 핵심은 법의 정신은 결국 검찰의 독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지 예.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라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8조에 대해서는 지휘를 한다고 돼 있지만 예. 7조 2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검사는 상관의 지시가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8조와 7조를 같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 법무장관의 지휘는 예. 적법하고 정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지금 지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문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직권남용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검찰개혁 왜 하죠? 본질로 돌아갔을 때에 검찰개혁 결국 정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메스를 댈 수 있는 그와 같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취지인 것이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저희가 어립니까? 결국 단두대와 같은 데서 지금 앞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한두대는 아니고요. 배에서 뭔가 이게 떨어지는 곳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예. 저렇게 믿는데 저는 예. 그렇습니다. 아까는 지금 그 김관욱 교수님은 둘 다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최종적으로 누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예. 최근의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피해자 프레임이 강화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이 훨씬 더 강하다는 점에서 예.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추미애 장관 뜻대로 될 거라고 보기에는 예. 의문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검찰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검사장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뭐 오늘 오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통령 지지율 기사도 오늘 좀 크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집값, 인천공항 등 겹악재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지율 그래프부터 좀 보실까요? 이 그래프가 이제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2월 첫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뭐 한 몇 개월 정도의 그래프 흐름이 있죠. 맨 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이렇게 보죠. 2월에는 한 40% 중반대,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 굉장히 높게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려가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는 50% 밑으로 빠졌다. 물론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5라는 숫자가 앞에 지워졌다. 이렇게 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역시 뭐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이렇게 뭐 같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고,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내려갔다가 총선 직후에 조금씩 올라가는, 뭐 급격한 모습은 아니다만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큰 제목에 뭐 겹악재 있잖아요. 집값, 그다음에 인천공항 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법무장관, 검찰총장 갈등까지 뭐 겹쳤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부정평가가 급증했다. 50%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당.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거 뭐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고민이다. 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와 주원규 교수님은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약간 내려가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한 가지 이유만 좀 골라달라고 써달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자, 먼저 이종근 평론가. 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김여정이라고 썼습니다. 이 기사에는 나오지 없었습니다. 않았던 이유네요. 그렇죠. 예. 기사에는 주로 뭐 집값, 뭐 예. 부동산값, 인천공항 문제 뭐 이런 걸 했는데 그거는 말이죠. 낙타가 사막을 건널 때 예. 너무 많은 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낙타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마지막 한 짐만 안 실었으면 낙타는 갔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낙타 짐이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한 짐이 원인이 된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떨어진 건 뭐 기사처럼 예. 인천공항 문제라든지 부동산값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 진짜 원인 그러니까 정말 이 추세선에서 예. 결정적으로 이제 하락한 가장 큰 동력은 예. 대북 정책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지지율로 예. 이끌어가던 가장 큰 것이 대북 정책이거든요. 예. 일관된 흐름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 경제. 즉, 이 대북 정책만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경제도 잘 될 수 있다. 모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대북 정책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만 되는 걸로 플랜 A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뭘 지켜봤냐 하면 연락사무소. 약 700억 가량의 재산,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한 그 건물과 그 옆에 건물까지 예. 파괴되는 것을 목도를 했어요. 그 파괴는 단순히 건물의 파괴가 아니라 예.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믿음, 예.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북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가장 추세선에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됐고 나머지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이다라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큰 충격은 청와대 역시 사리분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반발했던 그 김여정의 막말, 그 이후에 개성에 있던 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모습들이 아주 묵직하게 충격을 준 거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올라갔을 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균형의 붕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이제 북한 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요 다른 문제 집중을 해보면 사실 좀 야당 의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야당은 지금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모든 어떤 한국의 지금 현상은 문재인 정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빅텐트를 통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계속해서 주도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50대 중도층이 바라볼 때에는 이 균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너무 빠른 속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은 가시적으로 뭐 나타나는 게 없고 실질적으로 집값 상승이 거의 뭐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50%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요. 실제로도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국공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벌써부터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보시면은 여야에서 지금 보시면 요번에 상임위 독립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50%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상임위 독립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그것을 협치 없이 밀어붙인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죠.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도 추미애 장관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재인 호라는 그 큰 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야당이 뭔가를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균형이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너무 좀 심각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저는 너무 아니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뭔가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약간 불만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분석을 좀 내놨어요. 어제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한 내용인데 여기 화면으로 준비돼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동산 안정 기미 안 보이고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오가는 이야기 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이런 정부 없었다. 김구락 교수님.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라고 평가를 했어요. 짜증이 아니라 좀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 산 한 산의 어떤 영향력보다는 예컨대 부동산이다, 뭐 인구공이다 이런 현상이 지금 지지율을 끌어내렸다라고 보기보다는 4.15 이후에 사실 압승을 줬거든요. 온갖 힘을 다 몰아줬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뭘 기대하냐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힘을 줬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그 방향성을 강력한 힘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기대와는 무관하게 사실은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대가 저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국정의 어떤 중심도 어디인지 지금 모르겠고 그 방향성도 뚜렷하게 안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컨대 문재인호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커진 데다가 이러한 현상들 뭐 인구공, 뭐 윤향미, 윤미향 또 부동산 등등의 문제들 북한 문제까지 다 겹쳐서 사실은 부정적 효과가 쌓여서 이런 지지율의 어떤 하락.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 중요한 카드가 그럼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느냐.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레임덕 시간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전의 카드는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구심점을 새로 잡고 그 구심점을 새로 잡는 데는 저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큰 폭의 인사가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이 지지율 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도 들어보셨지만요. 패널 분들 따라서 다양한 이유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주제,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참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내용의 댓글도 좀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너덜너덜 땜질식 부동산 정책. 집값은 덩실, 더덩실춤. 그러니까 앞에는 너덜너덜, 뒤에는 덩실덩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자, 2번째로 갑니다. 서민들의 집 포기 참 쉽네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3번째입니다. 언젠가 거품은 빠지고 전국은 귀곡 장터꾼들 곡소리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가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꽁꽁 얼게 만들어 놓고 집을 팔라니 국민만 죽이는 겁니까? 지금 부동산 팔리는지 부동산에 가봐라.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요. 두 얼굴의 민낯. 이건 누굴 겨냥한 건지 아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참 부동산과 관련된 댓글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청와대 관료들이 집 한 채 판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작동되고 있는데 추가 대책이 뭔 소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읽혀집니다. 이거는요. 자,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불거졌습니다. 스포츠계의 폭력, 뭐 만연돼 있다. 그동안 이거 고쳐야 된다. 한참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또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그러니까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수였습니다.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폭행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음성 파일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뭐죠? 도대체 이거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어떤 이 음성 있잖아요. 영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 기본적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선생님들은 다 널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 근데 그 왜 거짓말을 해? 믿고 있단 말이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다 믿고 있다고. 요번에 거짓말에서 걸렸지. 이빨 깨물어. 좋아. 뒤로 돌아. 왜 거짓말해? 죄송해. 죄송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어딘가에는 호소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구타 폭언의 빵고문까지 그리고 군기까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몰래 뭔가를 먹었다. 그런 이유로 20만 원씩 빵을 사서 다른 선수라고 다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걸 먹고 그게 들어갑니까? 당연히 토해내겠죠. 근데도 또 먹으라고. 고문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요. 가해자 활보에도 팀과 체육계는 외면. 문재인 대통령 재발방지책 세우라. 재발방지책.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복잡합니다. 사정이 여기. 최인영 변호사.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안 지금 무엇이 지금 문제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예. 오늘 한겨레 신문에처럼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그 강요죄 또 지금 아직까지 그 당시에 그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서 예.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단순한 폭행하는 것을 넘어서 각종 경비 명목으로 해서 한 3천만 원까지도 뜯어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아까 좀 전에 녹취록 지금 그 좀 너무 아침에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지 예. 아주 적나라한 부분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헤드라인 자세히 있습니다만 이걸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이거를요. 저는 저 그 녹취록을 예. 보고 그 소리를 두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팀 닥터가 뭡니까? 치료하는 사람이지 예. 어떻게 추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뺨을 저렇게 수십 차례 때릴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뭐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예. 진정서에 보면은 팀 닥터가 물리치료비, 심리치료비 명목으로 예. 16차례에 걸쳐서 1,500만 원을 받아갔대요. 치료를 하라고 돈을 줬더니만 폭행을 합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 예. 경찰이 고소를 했더니만 예. 실제로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아마 그 벌금형 정도로밖에 그 처벌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고소했던 사실이 이 그 폭행 정도로 그 어떤 그 벌금 정도로만 되면 어떻게 됐죠? 결국 돌아서 자기한테 보복이 들어올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수사가 제기돼야 된다, 예. 새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단순하게 폭행죄가 아니고 폭행치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폭행에 의해서 상당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 예. 선택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재조사가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 부분이 국민 그 예. 청원까지 돼서 지금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지금 청원에 동의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런 일인데 예. 정말 일벌백계에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그 체육계에서 이런 일이 예.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팀 닥터, 뭐 팀 닥터로 불렸대요. 그런데 뭐 우리가 통상 알고는 의사는 아니고 아마 뭐 선수들의 어떤 이런 뭐 부상 이런 걸 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나 봅니다. 정확한 건 좀 알아보는데 근데 이 팀 닥터는 또 선수단 소속이 아니었답니다.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조사가 좀 꼼꼼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주원규 교수님. 네. 한두 번이 아닌데 왜 근절이 안 됩니까, 이거? 이거는 역시 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예. 게요.
참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만 지금 언론에 공론화되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여전히 작년에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력 재발 방지와 근절 대책을 위해서 사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올해 8월에 출범을 하기로 이제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 그 전에도 여전히 스포츠계, 체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예. 그 정서적 학대, 선수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문화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한 바대로 사실 4월에 그 스포츠 인권센터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예. 사실 6월 1일 날 정도에 대구지검에 이제 조사가 됐고 그 2달 동안 그러면은 트레이너와 선수의 분리 조치는 있었는지 이 선수에 대한 그리고 심리 치료는 지원이 되었는지 예. 이 심리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최숙현 선수가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상당히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체육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특조위 수준의 상설 별도 기구, 그러니까 이번에 문체부에 이걸 맡긴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예. 조금 더 상설로 이 부분을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인갈 교수님. 저는 이게 엘리트 교육, 엘리트 체육이죠. 엘리트 예. 체육의 비극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 체육이 아니고 이게 예. 좋아서 하는 체육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과거의 공산국가나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뭐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예. 금메달, 뭐 1등 뭐 이런 걸로 사실 민심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엘리트 체육을 만들어놨는데 이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너 잘 되라고 때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의 어떤 정책 자체를 사실은 뒤집어야 된다. 이제는. 예. 그래서 뭔가 결과지상주의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 체육을 즐기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억압을 하고 강요를 하는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체육계 전체에 퍼지게 돼야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안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꾸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요. 자, 이번에는요. 2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뒤에 또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춘재입니다. 어제 경찰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죠. 그 내용을 좀 발표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34년 만에 끝난 살인의 추억, 화성 연쇄살인 수사 종료가 됐습니다. 이춘재는 사이코패스.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이코패스였다. 여기 보시죠. 이런 범죄입니다. 살인, 그리고 또 뭐 최종 확인됐답니다. 전역 후에 욕구 불만 상태에서 범행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요, 원래는 이거 이상의 건수가 있는데 뭐 피해자 확인이 쉽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빠졌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파악된 거는 이 정도로 수사가 됐고 종료가 됐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건 성폭행 14명 살해 이춘재 무료에서 범죄를 시작했다. 경찰이 사이코패스로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걱정만, 타인 고통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를 다룬 영상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영상톡 보겠습니다. DNA 분석기술 발달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춘재는 살인 14건과 강간 34건의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춘재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욕구 불만의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 3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수사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혈액형 및 형태적 소견이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로 족적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사죄드립니다. 자, 미제 사건은 종료가 됐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억울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범인 만들고 유골은 덮고 이춘재 살인 수사진도 유죄다. 은폐 고문 수사한 검경 입건. 2명은 피해자 사체 은닉 혐의. 공소시효지나 아무도 처벌 못해. 이춘재도 처벌 못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이 상황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참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예.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 예.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사건으로 해서 예. 95년경에 유죄 확정돼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26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 한 5년쯤 전에 지금 1급 모범수로서 가석방까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는 떨어졌는데 한번 떨어지면 또 몇 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석방. 끔찍하죠. 가석방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이죠. 아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하면서 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없습니다. 결국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했지만 한 30년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가석방 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이번에 지금 이른바 살인의 추억이 34년 만에 실체적 진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이춘재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공소시효 제도란 게 있어서 아무리 어떤 그 중대한 범행을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옛날 같은 경우에 15년 이제는 뭐 일부는 공소시효도 폐지되고 예.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법상으로는 사실관계는 밝혀냈지만 예. 그에 따르는 이춘재 자체를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도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위와 잘못을 저지른 경찰과 검찰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더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이 그 불법 행위가 그 경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를 걸러내지 못한 사회적 어떤 사법 시스템 나아가 판결까지도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칫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모 씨가 장애인이었다가 억울하게 몰려서 20년 이상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때에 사형 선고에서 선고 집행까지 해서 못했겠죠. 잘못하면 사법 살인까지 있었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 이런 그 백서를 만들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제도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군요. 얼마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얘기 같습니다. 보시죠. 21세기의 짜르 푸틴, 스탈린보다 더 긴 32년 집권 예고. 중간에 대통령으로 32년이요. 총리까지 한 거 4년 치면 36년 갑니다. 개헌 투표에서 78% 찬성을 얻었답니다. 2036년까지 대통령 가능합니다. 중간에 헌법 몇 번 바꿨어요. 그리고 연임 못하니까 잠시 총리됐다가 다시 또 대통령 됐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동원했습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푸틴 84까지 2번 더 대통령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임기가 쭉 가게 되면요. 독주의 건립돌은 오직 경제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Это очень достойная цифра, тем более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некоторые боялись выходить из дома. Мы вообще думали, что многие будут бояться. Но это же не факт, если его не выберут. Да? 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есть у людей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того человека, за которого они считают нужным.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там сроки вышли или еще что-то. 이종구 평론가. 네네. 뭐 이 국민투표에 뭐 경품까지 준다고 뭐 대대적으로 움직였는데 결국 통과됐는데. 네네. 스탈린보다 더 장기 집권한대요. 스탈린이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 차르 러시아 황제가 예. 보통 한 뭐 수명까지 다 한다고 해도 40년 평균 예. 한 40년 한다면 거의 육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나치 히틀러도 예. 이 군사로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그렇죠. 잡았어요.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계속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의 어떤 영광 이것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진짜 러시아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가? 왜냐하면 정적을 살해하고 또 은폐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은 사실 씁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면 독재자급이잖아요.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김구락 교수. 그런데 아까 뭐 두 번째 봤던 기사는요, 경제가 문제일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경제 사실 상황이 안 좋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에 사실은 서방이 지금 경제 예.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악영향이 지금도까지도 미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의 78%가 이 일종의 이제 임기가 연장되는 개헌안을 찬성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살인의 추억 말씀하셨지만 소련의 추억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강대한 소련의 어떤 지지 그런 것에 대한 과거의 희망, 뭐 이런 것을 이 푸틴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 뭔가요? 민주주의보다는 강한 국가.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하고 있죠. 뭐 경품을 내고 예. 뭘 어떻게 한다 그래도 사실은 최소한의 절차, 투표 행위 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독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예. 거기에 어떤 이 1인을 추앙하는 그런 러시아의 문화, 정치 문화까지 겹쳐서. 그리고 옐친의 시기에 4년 동안은 사실 푸틴이 했거든요. 예. 거의. 그러니까 지금 32년이 아니라 한 36년 집권하는.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소리네. 숫자를 그렇죠. 따져보면요. 따져보면 실질적인 집권은 그 정도로 장기 집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엄청납니다. 지금 뭐 중간에 여기 표 보시면요. 계속 뭔가를 바꿔요. 바꿔가면서 계속 연장 임기도 4년에서 6년으로 바뀌었어요. 또 연임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계속 뭔가 이렇게 해서 결국 이렇게 갔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마스크로 버티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이제는 마스크 착용 대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론 악화에 그리고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에 마지못해 내놓은 거란 시각이 많은데요. 진즉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마스크를 썼더라면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건 때를 놓치면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